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마음 공부하는 의사 서울닥터 김석범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예. 자 원장님 우리가 살다 보면 예. 어제 일부의 끝에 이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좀 이렇게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네. 예. 저도 이제 상처를 많이 받죠. 그렇죠. 저는 원래 좀 참지 못하고 씩씩거리는 스타일이니까. 예.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정치인도 아니고 내가 정치인이면 정적이 있다 이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평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 나름대로 그냥 객관적으로 심판 보는 것처럼 하지는 않고 국가를 위해서 이제 평론을 나름대로 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키를 쓰고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송을 꼭 들으면서 보면서 방송을 또 그러면서 또 내지는 나는 듣도 보도 알지도 못하는데 어디 나와서 또 저를 꼭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심지어 부동산을 가지고 황장수 부동산 내려간다고 말한 게 또 틀렸다. 그거 좀 있어 보면 알죠. 몇 달만. 또 그러거나 또 어떤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목소리만 가지고 김정은의 암호를 전달하는 황장수 이건 내가 고소하면 그냥 바로 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문재인 정권 같지 않아서 고소를 안 하죠. 김정은의 암호를 전달하는 황장수라고 이야기하셨던 분은 조현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병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느끼는 분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유명인들 같은 경우 이제 스토커라든지 이런 경우에 조현병이라든지 조울증일 때 환자들이 이렇게 스토커를 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유명인이 나를 쫓아다닌다. 그리고 방송에서 나한테 신호를 보낸다. 텔레비전 출연해서. 그런 분들 꽤 있습니다. 그게 조현병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신 분은. 신호를 전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이제 전파를 통해서 나를 조종한다. 그래서 실제로 나를 조종하는 사람, 그 유명인에게 가서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세상에서 사람은 누구나 다 이제 공인의 경지에 이르면 남의 비판을 듣는 걸 감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한테 정말 심한 지경의 이 음해나 비난을 해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그런 걸 알고 누구를 있습니다. 고소 고발한 적이 없어요. 왜? 내가 그런 지경으로 음해에 걸려서 숱하게 당해봤기 때문에 나는 그런 짓거리를 안 해야 되겠다 해서 그걸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한테 유독 이제 그렇게 하는 거 저도 저 정치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자신도 또 어떤 정치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으면 견해가 다른 거를 가지고 그건 다른 걸로 하고 말아야죠. 제가 보수에서 저하고 견해가 좀 다르다고 한다도 그 사람한테 대해서 제 방송에서 사적으로 음해하거나 사적으로 공격하거나 그러진 않죠. 딱 정치인들만 공격을 해요. 왜? 정치는 그 행동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원내대표가 되거나 대표가 되거나 대선 후보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건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를 안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굳이 그렇게 저 같은 사람한테까지 그런 이유는 뭘까요? 그게 이제 집요하게 그 사람에게 집요하게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한 몇십 명 되는 것 같은데 아주 그냥 매일 도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실제로는 편집성 인격 장애가 있을 때 집요하게 그 사람이 틀렸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그 사람한테 위해를 끼치려고 하는 그것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인격 장애, 인격 결함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보통 그렇게 집요하게 그런 분들은 편집성 인격 장애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갑자기 생각이 떠오른 게, 이 일반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될 이야기가 생각이 떠올랐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 황 소장님께서 그런 댓글 때문에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항상 거리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거리가. 그러니까 중요한 것 같아요. 거리를 두는 것을 불안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친한데 거리를 두는 거를 친하면 거리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친해도 친한 만큼 거리를 둬야 됩니다. 나의 영역이 있고 상대방의 영역이 있고 우리는 전부 다 분리되어 있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그 친밀함 정도에 따른 거리가 예를 들면 부부 간의 거리, 직장 동료와의 거리, 뭐 대학 동창과의 거리, 그것들이 각각 조금씩 거리가 차이가 나게 나름대로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지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 소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댓글과 거리를 좀 두셔야 돼요. 댓글이 바로 나를 향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그 댓글을 쓴 사람의 정신병리가 댓글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그 정신병리를 댓글로 드러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참 이 세상에 이제 이렇게 뭐 저는 사실은 뭐 유명인도 아니고 뭐 엔터테인먼트도 아니고 유명인이죠. 정치인인데 뭐 제가 유명인.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매일 그냥 네. 이 악플러들이나 네.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택도 아닌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뭐 저한테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이 제 삶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제 삶의 어떤 결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도 무슨 황장수 넌 당신은 왜 김대중 씨하고 이래. 내가 그걸 이야기하자면 맨날 며칠을 해줘야 될 건데. 그렇죠. 그걸 내가 굳이 또 그렇죠. 내가 직간접적으로 몇 번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걸 또 지금까지 묻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정치인들 중에서 당적이 바뀌지 않았거나 네. 뭐 올바른 정치적 신념을 완벽하게 지니고 온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그렇죠. 다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요하게 묻고 이렇게 캐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면 그 심리 속에 네. 상대를 후벼 파서 네. 네가 나 때문에 고통을 좀 입어라. 네. 이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있죠. 근데 나는 자기를 모르는데 네. 자기는 나한테 이제 익명해서 고통을 입어라.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럼 익명에 숨어서 네. 그렇게 이제 이 폭력성을 아주 잔인한 폭력성 말을 어떻게 하면 기분 나쁠까 하는 말을 네. 지어내려고 상당히 그렇게 지어내려고 애를 써도 상대방 가슴을 나오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칼로 투협하는 이야기를 골라서 하죠. 그런 사람들이. 예.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편집성 인격 장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어떤 경험들 많이 하냐면 굉장히 공격적인 부모한테 인정을 못 받고 그 보살핌을 제대로 못 받은 경우에 그런 성향이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대중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튼 상처를 덜 받는 방법을 나름대로 터득을 해야 되거든요. 예. 결국은 그 사람 문제라는 걸,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무학대사하고 이성계 대화인가요? 예. 그 이야기가 나오죠. 부처에게는 부처만 보이고, 그 똥에게는 똥만 보인다. 뭐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그 이야기가 딱 맞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의 그 상대방을 폄하하고 괴롭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 본인도 편안하지가 않아요. 예. 세상을
그렇게 음모와 실수로 돌아가는 세상으로만 보거든요. 예. 그런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행복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자기의 댓글을 통해서 상대방이 고통받는 부분을 또 즐기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고통을 받았을지 안 받았을지 모르지만 뭐 이렇게 반응 그런 사람들은 꼭 반응을 보고 싶어해요. 상대방이 내 댓글을 보고 분노한 모습을 꼭 보고 싶어 한다고요. 그걸로 확인을 하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 돼지의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이고 부처의 눈에는 부처밖에 안 보이는 것처럼 그 사람의 시각 속에는 그것밖에 안 보인다라는 걸로 그냥 이렇게 방어막을 쌓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이 그런갑다 하고 뭐 이렇게 지어버리고 안 보고 이러면 되는데 저는 그래 네가 40명밖에 안 와. 100명 오면 장을 치죠. 네 장을 한번 지지게 하지. 한번 해보자. 이런 성격이거든요. 그런 투지가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 황 소장님께서 이렇게 지금까지 잘 살아오신 거죠. 그런 투지가 있어서. 근데 이제 어떤 부분에 댓글의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은 이제 이렇게 그냥 접어버리는 것도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셔야지 그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에서 문재인이 지금 네. 한국 사회를 좀 탄압하고 있다. 네, 이런 네, 이야기가 네. 이제 나오고 있어요. 네. 자, 그 속에서 보면 대학가에 네. 지금 이 포스터가 네. 붙었는데 왕 시리즈가 네. 있어요. 혹시 네. 보셨습니까? 네. 문재인 왕 시리즈. 너무 그 촌철 살인의 비유를 들어서 예. 왕 시리즈를 만들어서 제가 아이고 대단하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너무 잘 만들었어요. 핵심을 짚어서 웃기기도 하면서도 실제 있는 이야기를 적어놓은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참 희화화 시켜서 예. 아주 이 뭐라고 할까요? 특징을 예. 극대화해서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 예전부터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민담 속의 설화라든지 그런 것처럼 그 민담 속의 설화들은 실제로 그 정신적인 심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걸로 지금 분석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처럼 그 촌철 살인으로 사람을 너무 웃기기도 하면서도 슬픈 해악을 느끼게 하는 그런 그 포스터를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 때 뭐 마당극이나 네, 네. 이런 거는 그야말로 이 상민들에게 네, 허용된 유일한 그렇죠. 권력층을 갖다가 네, 희화시키는 네, 네. 일종의 그 소통 공간이지 않겠습니까? 그 배출구죠. 예. 근데 한국만 그런 줄 알았더만 유럽에도 이렇게 페스티벌 같은 데 보면 네. 귀족이나 왕이나 양반을 그날만큼은 그냥 네. 뭐 야자타임 비슷하게 네. 희화와 조롱하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면 일종의 억눌린 부분을 네. 그런 식으로 우회를 해서라도 좀 구멍을 뚫어주는 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문 정권이 지금 하는 걸 보면 네. 거의 뭐 자신과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계층의 사람에 대해서는 네. 적폐라고 해서 몰아가지 않습니까? 엄청난 탄압을 하고 있죠. 근데 이재수 기무사령관요. 네. 네. 뭐 저도 과거 뭐 조사를 집요하게 받아본 적도 있고 사실은 검찰에 가면 기분 나쁜 일 뿐이지 네. 기분 좋을 일이 없죠. 하나도 없죠. 네. 꼭 가보셨습니까? 네, 가봤었습니다. 원장님 같은 점잖은 분도 검찰에 갈 일 계십니까? 그 옛날에 의약분업 수쟁 때. 그것도 앞장서 투쟁하셨다가 네. 갔습니까? 네. 그래서 꼭 가면 뭐 상당히 기분 나쁘잖아요. 저는 이제 그 의약분업 시위가 끝난 다음에 이제 소환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뭐 힘들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얼마나 힘들면 검찰 수사받고 나와서 자살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보면 굉장히 인격적인 모욕감 같은 거를 그런 수사 기법을 쓴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네, 실제로 이제 검사를 해서 조사를 했던 뭐 특수부 이런 검사의 이야기를 제가 뭐 진중에 있으니까 들어보면 제일 충격을 많이 받는 사람이 공무원,
뭐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이래요. 군인이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좀 약하답니다. 그거는 이제 자기만의 세계에서 이렇게 크게 이런 기복이 있는 인생이 아닌 부분을 살아온 사람한테 일부러 이제 너 저기 휴게실 같은데 좀 있다가 와라 해가 버려두고 이렇게 이제 관찰도 좀 하고 불안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CCTV가 있는 조사실에 혼자 앉혀놨다가 나갔다가 CCTV를 보다가 갑자기 들어가면 깜짝 놀라면 당신 뭐 했어 이제 이런 식으로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의 본질과 관련 없는 약점 같은 걸 하나 슬쩍 들미기면 이제 마음 약한 사람은 또 거기에 그렇죠. 당황해가지고 또 충격을 받아서 술술술술 잘 분단한 거예요. 공무원 뭐 이런 사람들이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법원에서 편지 한 장만 날아와도 또 예를 들면 법원에서 보낸 편지가 아니라 내용 증명 하나만 받아도 엄청 놀랍고 엄청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검찰에 가서 실제로 수사 대상이 돼서 그렇게 신문을 받는 상황이 되면 그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재수 기무사령관처럼 이렇게 계속 육사 졸업해서 군 장군이 된 그 명예만을 추구해왔던 사람에게 마치 파렴치범처럼 수갑을 채워가지고 영장실질심사에 끌고가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나는 진짜로 인격 모독으로 보여져요.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겠어요. 근데 그 며칠 뒤에 천년작약하게 인권의 날 기념식이라면서 대통령 부부가 성공회 성당에서 아침 이슬을 부르더라고요. 인권의 날하고 아침 이슬하고 뭔 관계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인권의 사람 인자는 북조선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북조선에서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주체사 사상이라는. 사람이 거기에서는 오직 노동자들만 아마 사람으로 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남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것과 북조선에서 사람이라는 게 좀 틀린 것 같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 인권을 바로 며칠 전에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죽었는데 그 인권을 뭐 이야기하는 거 보고 저는 문재인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만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 사람들의 권리만 인권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기가 찬데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아무래도 이제 그 사람 영장이 기각됐는데 자살한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각되니까 매우 잔혹하게 그 주변을 이제 사사시 틀어서 법적인 압박이 아니라 정신적인 압박으로 들어가가 이제 아들 오피스텔 뒤지고 오피스텔 빌려준 사람 뒤지고 뭐 이지 박지만 회장 뭐 사무실 뒤지고 그 다음에 무슨 김관진 씨 관련해서 불어라 그러고 그 부하가 3명 구속시켜 놨다. 근데 차라리 이재수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구속되는 게 마음이 편했을 거라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들겠죠. 왜냐 부하가 구속됐는데 어쨌든 자기가 빠졌다고 하면 그것도 또 군인으로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군인 정신에 위배되는 그런 부분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자살에 그렇게 이르는 심리라는 게 마음이 어떤 상태에 갔을 때 그렇게 자살을 하게 될까요? 자살을 시도하게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살의 위험성을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직접 그 당사자에게 물어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살 계획을 짰냐, 뭐 자살 방법을
구체적으로 자살 방법, 어떻게 죽을 것인지 자살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했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물어봐서 그 답변이 예를 들면 자살 방법을 생각한 적은 없다라고 하면 당장 입원을 해야 될 상황은 아닌 걸로 보통 봐요. 그런데 만약에 자살 방법을 생각을 했다는 답변이 나오면서 어떤 자살 방법으로 자살하려고 생각을 했냐 물어보면 그때도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투신 자살이라든지 목을 매기로 했다든지 예를 들면 그 농약을 먹기로 했다든지 이런 방법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투신 그다음에 목 매는 거 이건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겁니다. 그럼 바로 입원시켜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손을 동맥을 끊으려고 했다. 뭐 이런 것들은 좀 리스크가 그것보다는 떨어지고요. 약물에 의해서 무슨 약을 먹고 죽으려고 했다라는 것들은 제일 리스크가 낮고. 그렇습니까? 예, 그 평가를 할 때요. 근데 이제 그럼 지금 투신 자살은요? 투신 자살하고 목 매는 게 제일 리스크가 높아요. 리스크가 높아요. 예. 그러니까 칼로 예를 들면 목을 찔러 죽기로 했다. 그것도 리스크가 굉장히 높고 손목을 그으려고 한다라는 거는 리스크가 낮고 투신 자살은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거죠.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또 한 가지 평가를 할 때 그 환자가 그 상대방이 에너지가 있나 없나를 봐야 됩니다. 에너지가요? 에너지가 예를 들면 너무 우울증이 심한 상태에서 에너지가 없는 상태일 때는 자살을 실행을 못 해요. 그 사람들의 위험이 고조될 때가 언제냐면 회복기. 우울증에서 회복기에서 기운이 어느 정도 생겼을 때 자살 위험성이 확 올라가거든요. 자살 위험성이.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이재수 기무사령관처럼 명예 자살 같은 경우는 신념에 의한 자살이기 때문에 자살 성공률이 굉장히 높죠. 참 요즘 보면 뭐 여수에 뭐 지난번에 보면 남성 3명이 차에서 주차한 차에서 20, 30대 남성 3명이 자살을 한 채 났고 또 여수 앞바다에서는 여성 2명이 자살로 추정되는 부분으로 또 나왔는데 이렇게 이제 자살할 때 이렇게 사람을 만나 가지고 모르는 사람끼리 이제 뭐 또 인터넷 사이트 같은 그게 왜 그럴까요? 무서워서 그래요. 혼자 하기는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 우리 인간은 그래서 사람을 필요로 혼자서 못 산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동지가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혼자서 자살을 결행할 때는 외롭고 더 힘들잖아요. 자살하는 시도하는 과정 자체,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근데 2명, 3명 이렇게 모이면 덜 힘들거든요. 외롭지도 않고. 그리고 자살 방법을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도 덜 힘들고. 이렇게 한참 나이 32, 22 이런 사람들이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고 또 예수 앞바다에 투신한 사람들은 또 23살 되고 그러니까 2명이에요. 자살의 문제는 이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로 국가적인 정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국가에서 수립한 정책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효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자살을 할 때 전번에 보면 또 갓난 아이를 안고 갓난 아이가 아니고 조그만 아이를 안고 제주도에 가서 엄마가 또 죽어서 발견된 게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육지에서 이제 제주도까지 갔어요. 또 여기는 보면 또 남성이나 여성은 또 여수를 가요. 이렇게 제주도 여수 같은 이런 특정 장소로 가는 이유는 뭐가 원인이라고 봅니까? 그거는 어떤 특정 장소로 여행을 보통 그
죽음을 같이 하는 죽음도 여행이니까 여행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좀 자기가 쉽게 보통 집보다는 이런 경우에 여행을 여러 명이 혼자서 하는 경우에는 집에서도 자살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이렇게 낯선 사람들끼리 모인 경우에는 그 여행을 떠나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펜션이라든지 이런 데로 가서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무것도 이제 더 이상 그 근처에 물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어느 장소에 갈 돈만 챙겨가지고 떠나는 경우. 그러니까요. 전번에 제주도에서 어린애를 데리고 엄마가 자살을 한 부분에. 근데 이제 저는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서 뛰어내릴 때 신발을 보통 벗고 뛰어내리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뭔가 좀 자기 나름대로의 제의 그러니까 리추얼 일종의 세레모니 현재 있는 곳에서 마지막 축배를 하고 마지막 축배를 들고 떠나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밟는 걸로 그 여행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제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같이 데리고 가서 아이를 죽이고 자기가 자살하고 그런 경우는 실제로 죽더라도 자기만 죽지 아이의 인생은 아이의 인생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이를 개인적인 독립체, 개인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없으면 아이가 얼마나 힘들까라만 그것만 생각해서 아이의 생명을 뺏어버려요. 참, 그렇죠. 그것도 잘못된 일인데. 근데 20대 사망률 1위가 자살이라는 거야. 이게 정말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로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는 부분은 국가가 최대한 그런 이 완전 절망 상태에 안 빠지도록 이렇게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될 책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해줘야죠, 국가에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개인을 자꾸 간섭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줘야죠. 그러니까 자살하려는 사람한테 그래도 편하게 찾아가서 마지막 한번 내가 상담이라도 한번 해보고 그것도 뭐 답이 없으면 좋겠다 하더라도 그런 과정이라도 한번 거쳐가게 하면 자살도 줄일 수 있죠. 훨씬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면담하는 과정에서 자살 의지가 줄어들거든요. 아까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공감을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그 공감을 이해해주는 상대방이 있으면 절대 자살 안 해요. 저는 북한에 주는 돈 내년에 남북교류협력기금 1조 1,000억이면 대한민국의 20, 30대 사망률을 완전히 거의 없이 낮출 수도 있다고 저는 많이 보고 낮출 있습니다. 수 있죠. 제대로만 쓰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주변에 보면 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의지할 사람이 한 번만 있다면 자살까지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부모나 높죠. 가족이 무력화돼 있다거나 뭐 가정이 깨졌다거나 또 더 나아가서 뭐 어디도 기대거나 하소연할 데가 없게 되었을 때 희망이 없는 상태가 돼요. 희망이 없다라고 느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참 이 20대 사망률 1위가 자살인 나라 이거는 그야말로 좀 정상이 아닌 나라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젠가요? 유튜브 구글 코리아를 세무조사 들어갔죠. 세무조사 들어갔죠. 그러니까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예전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 구글 코리아에 가서 어떤 거를 삭제해 달라
요구했다 거절당하고 예. 또 그다음에 국회에 또 불렀죠. 예. 그 불려갔죠. 무슨 쇼닝가 네. 뭐 사장이. 그래서 그때도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으니까 이제 세무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칼 포포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그 책이 있거든요. 그 열린 사회, 칼 포포는 원래 마르크스를 굉장히 추종하면서 마르크스에 침체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남겼죠. 20대 때 마르크스주의자가 안 되면, 그 사람도 바보이고, 나이 들어서 40대 넘어서도 마르크스주의자로 지속되고 있으면 그 사람도 바보다라는 유명한 글을 남긴 사람인데,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열린 사회가 아니라 지금 현재 닫힌 사회가 아닌가. 그러니까, 정권에 반대되는 반론을 제시하는 거는 전부 다 어떻게 해서든지 탄압을 하는 쪽으로, 그 입막음을 하는 쪽으로 그 정부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개인이 자기의 의견을 발표하고 비판을 하고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야지 그 사회가 한쪽으로 쏠려서 잘못되어 가지 않고 그 비판 기능이 살아나야지 다른 쪽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아서 사회가 위태롭게 되지 않는 건데, 지금 현재 완전히 모든 언론을 통제하고 있어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칼 포포라는 사람이 이렇게 열린 사회라는 거를 강조하면서 이 사람이 개인을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 개인의 독립의지, 자발적 독립의지,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어떤 나라도, 어떤 지도자가 정권을 잡아도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는 없다. 모두 다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 오류는 수정해 가면서 가는 거다. 그래야지 그 사회가 위기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주장이거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칼포포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오류가 수정이 되려면 그 어떤 정책이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비판할 영역을 줘야 되고 비판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누구도 완벽할 수 없는 것이 이제 정치나 사회적 네. 어떤 이 모델의 네. 한계라고 봅니다. 네. 그럼 그 속에서 제도적으로 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적폐청산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시스템적으로 네. 과거에 벌어진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네. 그렇게 보자면 지금 누구를 보내는 게 아니라 특수활동비라는 걸 없애버리면 됩니다. 네. 뭐 요즘 간첩 잡는 활동을 하는 것이 국정원의 일도 아닌데 특수활동비를 전 부서에 없애고 네. 전부 영수증 처리를 하게 해야죠. 굳이 그렇게 못할 부분이 있다면 왜 그런지를 국민 앞에 네. 이야기를 해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특수활동비가 없어질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부패가 생길 수 있는 어떤 다양한 공간, 뭐 기부와 관련돼서 네. 전직 대통령이 문제라면 그 재단에 대한 기업의 기부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네. 그러는 기관을 하나 만들어서 그 기관이 네.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에 그 기관이 잘못해서 일이 벌어진다면 나중에 그 기관의 당사자가 책임을 지면 되는 걸 겁니다. 그렇죠. 제도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도가 중요한 거고 네. 또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자살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검찰이 조사하는 대상이 명확하게 뭐더라고 기소장이나 네. 안 그러면 조사 내용, 경찰로부터 넘어오는 내용에 대해서 처음부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때 수사의 범위를 네. 확인하는 네. 그런 검찰 내부의
감찰관을 통해서 그 수사를 벗어나는 행동을 했다고 진정이 되면 아예 기소를 못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 보면 수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한 사회는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주말 편히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